경험하셨겠지만 우리가 골프장 가면 캐디들이 다 노인들이거든요. 다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일자리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호텔 같은 데서 이제 무슨 이런 우리가 뭐 시트를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로 노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청년들은 어떡하느냐. 청년들 아까 얘기대로 될 수 있으면 쓸만한 일자리 또 노동의 강도가 높은 전문가적인 그런 데로 이제 자꾸 산업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도 이 노인 그렇다고 해서 노인을 절대로 소홀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인들의 복지가 정말 어디서 나오냐. 자기가 일을 함으로써 거의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데서 자긍심도 생기는 것이니까 정책도 그런 쪽으로 자꾸 이제 전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조금씩 선진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이제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의 그 꿈도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데 한 30년쯤 뒤쯤에 우리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KDI에서 이제 저희가 한 30년 뒤에 2040년에 뭐 전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되면 한 뭐 1인당 소득이 한 6만 불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어요. 6만 불. 예, 그러니까 지금 한 3배쯤 되는 것이죠. 뭐 룩셈부르크 이런 뭐 나라를 그렇게 되고 뭐 되게 이제 한 10위권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걸로 세계 돼 있어요. 10위권에. 예,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전제는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몇 개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한 그런 하나의 경제 구조였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노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30년대에 가면요. 노동이 그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나가면. 왜냐하면 저희가 2018년부터 인구가 줄거든요.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때 되면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자꾸 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정말로 최우선하는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저출산을 가급적 출산 장려를 통해서 사람을 늘려야 되고요. 그때 되면 이제 아마도 우리가 이민이라든지 또는 해외 인력의 유치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그렇습니다. 걸어간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 면에서 그런 데에 대한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같은 노동에 있어서 높은 생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제 기술 개발이 더 아주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이 우리가 지난 그 과거 한 50년 동안에 걸어왔던 뭐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공적인 스토리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뭐 좀 더 열심히들 일하고 또 생산성도 높이고 특히 여기 여성분들 계시겠지만 여성의 경제 참여도 자꾸 많아지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보완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30년 뒤에는 이제 뭐 통일에 관한 문제도 결국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이 상당한 보면 뭐 강대국이라는 얘기가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주목받는 나라가 되리라고는 뭐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십의 변화들도 있는데 지난번에 G20 정상회담도 우리가 주도를 했습니다만 우리와 미국 또 우리와 중국, 우리와 일본 네, 각각의 그 관계에서 경제적인 이해의 그 증진이나 또는 득실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아주 뭐 정말로 훌륭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경제는 우리가 글로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글로벌한 요소를 그렇게 많이 고려를 안 하고 정책을 해왔거든요. 소위 글로벌리티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서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규칙을 만들면 그 규칙에 따르는 입장에서 늘 정책을 해왔는데 이제는 우리의 경제적인 위상이 자꾸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규칙을 만드는데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특히 그 주위에 있는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간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우선 보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년이 되면 경제 규모면서 미국을 추월한다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뭐 수출도 세계 1위고요. 외환 보유고도 세계 1위고요. 유학생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군사비가 GDP 성장률보다 높은 또 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중국의 위상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세계의 1위냐 그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지적인 면좀 그렇습니다. 검토해야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위안화가 이제 국제 통화라고 주장을 하지만 예. 위안화가 달러처럼 그런 위상을 찾는 데는 아직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고요. 중국이 시장 경제라고 하지만 중국식 시장 경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중국 경제가 뭐 주도를 한다, 뭐 빠른 시간에 세계를 주도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로 볼 때는 여전히 제1의 교역 대상국이고 예. 또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의 그만큼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한중 간의 관계는 우리의 국익에 맞게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 일본만 하더라도 물론 일본이 최근에 중국에서 뒤처져 있기는 하지만 3위로 바뀌었어요. 경제 규모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네. 여전히 기술 면에서는 뭐 일본이 아직도 상당히 첨단 기술을 예.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일본의 대지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의 주요 산업 중에 핵심 부품이 일본에서 공급을 받는데 대지진으로 해서 지금 공급에 차질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건 우리뿐이 아닙니다. 미국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주요 제품을 공급받거든요. 이 단시간에 국산화가 될 분야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죠. 예. 또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의 GE 같은 자동차도 또 중요한 부품을 일본에서 공급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지진이 그런 의미에서 세계의 공급망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할 때 일본 역시 우리의 주요한 하나의 파트너다. 그래서 어떻게 결국 경제적인 협력을 잘해야 될 거냐. 네. 뭐 미국은 뭐 여전히 세계의 중심국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군사면이라든지 외교면까지를 감안한다면 여전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을 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흥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그 뭐 영향력이라 그럴까 관계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따라오고 있는 여러 후발 국가가 저는 있습니다만. 그 우리가 서울 G20에도 그런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그 다리 역할, 선진국과 개도국가의 이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유리한 위치라고 봅니다. 네. 특히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유일하게 민주주의하고 그러한 그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많은 개도국한테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토리는 우리가 성공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실패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마 많은 개도국들한테 하나의 좋은 하나의 역할 모델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지식 공유 사업이라든지 우리의 뭐 ODA 같은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개도국하고의 네트워크도 잘 형성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선진국